그게 맞았다면 주가가 올랐겠죠. 3,050이 아니라 조정받아도 한 3,400, 500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데이터와 추론이 오를 때만 당신이 오른 거예요. 이 시나리오는 빗나간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3분기 들어서 주가가 워낙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네. 박 기자님 책도 읽고 그랬는데 그 사인 받은지 못하는 거 보니까 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 기자님이 장 안 좋을 때 저를 부른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한 달 전에 이거 결정된 거였고. 그렇죠. 사실 한 달 전에 출연 약속을 장이 좀 주춤할 때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오늘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시장의 생각 그리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박 기자님이랑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도 막 흔들리고요. 여기다가 미국의 부채 한도 이건 도대체 뭐야? 여기다가 또 중국까지. 이러니까 과연 이렇게 악재들이 다 터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윤 센터장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인과관계를 찾으려면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근데 네. 저는 보통 키워드로 잡고 있는 거는 딜레버리지라는 단어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규제라는 단어예요. 딜레버리지는 뭐냐면 각국이 부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국가 부채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채 한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결정날지 10월 중에 결정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남아있고 중국이 이번에 탁하니 터졌지만 잘 보시면 헝다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계속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대우그룹 해쳐가지고랑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중국은 국가 부채만 높지 않고 기업 부채가 매우 높은데 은행에 대한 부채가 매우 높죠. 근데 은행들이 거기 국영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망하지 않게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옛날 과거에 대기업 집단이 해체될 때 특징이 뭐냐면 우량자산을 잘 안 팔려고 하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국은 알다시피 최근에 금융정책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옥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면 부채 딜레버리징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딜레버리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의 체력이 강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주식이 좀 싸면 괜찮은데 그리고 아주 싸진 않다는 것. 두 번째 키워드는 규제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국가만인 규제만 할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잘 느끼겠지만은 이 규제 정책 단계 규제가 전염되고 확산되면서 그 소로스가 말했던 재기적인 어떤 피드백 과정이 있을 때가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중국에서도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좀 그랬고 미국도 의외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미국 증시를 끌어왔던 게 결국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이런 주주 정책이었는데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워런 같은 분들이 굉장히 안 좋죠. 엘리자베스 워런.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카카오 부채가 나왔지만 어떤 분은 카카오만의 이슈다 그러겠지만 카카오만의 이슈일까요? 국감장 가다 보면 여기서 공교롭게도 아직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카카오의 지배구조 이슈까지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이미. 그러면 그런 거 하나 다 내년 선거까지 끌고 가면 이 규제가 확산되는 것들도 굉장히 재기적 과정을 갖다 재기성이랑 별게 아니라 영향을 서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상당히 임팩트 있게 영향을 준다는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잡고 가다 보면 여기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상당히 싸져 있고 내가 버틸 만한 곳에 있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그냥 이게 노이즈, 아무리 뿌리가 단단하게 있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끄떡없죠.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좀 비싸거든요. 아 지금도 비싼가요? 이미 조정이 좀 많이.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가격으로 보면 싸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 트레이딩 개념으로 본다면 그래 올해도 한번 급락하면 사면 먹었어 하면 들어오겠죠. 점점 그 힘이 약해질 거라는 거죠. 네.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더 기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10만 전자 얘기하다가 9만 전자 얘기하다가 이제 8만 전자 얘기하다가 이르진 않겠지만 오늘 7만 전자 얘기할 수가 있어요. 8만 원만 왔으면 좋겠다, 7만 원만 왔으면 좋겠다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세상 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이벤트든 첫 질문은 오른 상태인가 중요한데
아마도 올해 제가 어깨에 꽤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도 참 드물었던 해인 것 같아요. 네, 원래 강세론자라고 하실 그래서 만큼- 욕을 네, 많이 그렇죠. 먹었죠. 네네. 근데 이제 네.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했어요. 저는 주가가 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의 기준을 삼는 것 중에 결국은 여러 저금리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실력 대비 증시의 시총 규모가 너무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의 GDP 대비 시가총액 규모를 보면 옛날에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너무 높은 수준까지 와버려가지고 사실 이게 낮았다면 뭐 해볼만 한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냥 더 직단적으로 갈게요. 그냥 숫자를 말씀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이제 이익을 딱 봤더니 영업이익이 276조예요 내년이. 네. 사람들이 엄청 좋죠. 내년에 여기서 많이 줄어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에요. 그럼 네. 과거에 비하면 실적이 엄청 좋아진다 생각했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땡겨오거든요. 그 시장에서 올해 왜 3,800, 4,000을 얘기했냐면 내년에 이렇게 숫자가 좋대. 12개월 선행 EPS를 쓰면 싸다. 네. 앵무새들처럼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렇죠. 3,800 갈 수 그래서 있다. 반문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그냥 뛰어난 반문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게 반증 가능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포포가 말했던 약간 그게 많이 작동되는 구간이에요. 그게 맞았다면 주가가 올랐겠죠. 네. 그렇죠. 실제로는 근데 주가가 계속 3,050이 아니라 지금 하락. 조정받아도 한 3,400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년도 실적이 뭔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실적만 그대로 진짜 지금 현재 전망대로 나온다면 지금도 그렇죠. 주가가 계속 올랐어야 된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하나만 박 기자님이 저한테 딱 직설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니까. 네. 근데 왜 그 정도 실적이 나오냐? 영업 OP 마진이 지금 9.6%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숫자냐면 진짜 엄청나네요, 우리나라. 야, 9.6%면 과거에 맥스였던 게 올해 이전에 8.3%가 맥스였거든요. 네. 엄청난 호황기였던 2017년에 그때 모든 조건이 좋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7년인가 엄청 좋아서 8%. 네. 우리나라가 어떤 마진의 맥스가 8% 전후로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내년 전망치가 9.6%예요. 엄청나군요. 진짜. 올해가 9.1%예요. 지금도. 네. 그럼 여기서 반문해야죠. 올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재밌는 거는 원래 3분기는 항상 실적이 약간 비슷해요. 네. 3분기 때도 많이 고쳐요. 네. 작년 3분기만 좋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너무 안 좋아. 네,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았다. 지난 10년간 유일하게 3분기가 기대 대비 잘 나온 건 작년 3분기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애널리스트라는 거는 쓸데없는 거 기억을 많이 하는데 작년 예전 올해가 과거의 통계적인 걸 확률을 따진다면 3분기가 그렇게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하튼 9.6%인데 올해가 9.1%인데 제 생각에는 올해도 9.1% 나오기 힘들고 9% 깨질 것 같거든요. 내년 9.1%는 더 말이 안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왜 너 마음대로 깨진다고 하냐? 아니 마진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많이 팔아야 되고요. 판 가격보다 세계에서 원재료 가격이 줄어야겠죠. 근데 원자재 가격은 올라와요. 인건비 올라요. 더 중요한 거는 물류비가 엄청 올랐어요. 거기다 텍세이션, 세금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진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거 되게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대해서. 그러면 너의 애널리스트를 왜 놀고 있어? 내년에 그러면 빨리 전망해서 고쳐야지. 저희들 욕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재무 관리 논문을 보면 후행적으로 애널리스트는 고쳐요. 주리분들 들어오면서 좀 약간 저도 좀 쓴소리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상식적인 선에서 비판을 해야 된다 보는데 그거는 글로벌한 현상이에요.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를 활용해서 기대값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언제 애널리스트가 조정을 하냐부터 1년에 4분의 실적 시즌이 있는데 3분기가 매우 중요해요. 내년 4분기 가이던스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할 거예요. 제 말은 충분히 기대값이 내려와야 돼요, 지금. 그래야 주가가 의미 있는 반전이 가능할 거예요. 주가는 올라간다는 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봤는데 이거보다 잘 나올 때 주가가 올라오고요.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안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투자의 시점은 내년에 맞춰져 있거든요. 내년에 그렇다면 기대값이 이렇게 높았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여러 가지 주변에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왔을 때 우리가 버티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컨센서스가 내려가는 국면에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내려와서 안정될 때까지. 저는 올 4분기가 그런 시기로 보고 있고요. 길면 내년 1분기까지도
그러한 컨센서스 조정이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단은 최소한 상당히 막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바람이 좀 강하게 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테이퍼링의 경험을 보면 가장 반복적으로 나왔던 달러가 강했다는 거잖아요. 그 현상이 몇 년에 걸쳐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오늘 봤더니 갑자기 90살 넘어갔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이제. 네. 근데 이것도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달러 인덱스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유로와 엔에 대한 거거든요. 확실한 거는 미국은 테이퍼링하고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럽은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만 놓고 봐도 달러는 강할 것 같다는 거죠. 환율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력이라는 절대적인 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가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대적 가치로 보면 달러가 상당히 강해진다. 그러면 올해 전망 좋게 봤던 곳들은 하나같이 말했던 게 뭐냐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온기가 확산되면서 미국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이머징 쪽으로의 어떤 확산이 되면서 달러가 약세오면서 외국인 우리 사줄 거다. 뭐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시나리오는 빗나간 거잖아요. 네, 이미 이건 빗나간 거죠. 이미 빗나갔고 올 4분기도 그럴 가능성 더 낮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거를 추론을 할 때는 데이터를 좀 객관적으로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내 희망을 섞어서 자꾸 그 바버릇하면 희망 고문밖에 더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결론은 뭐냐면 기업 이익이나 기대값이 충분히 내려와야 거기서 반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직 조짐이 이제 시작이다. 네. 그래서 반등 나갔다 또 뭐 어디가 바닥이냐 언제 돌아서냐 이런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드릴 수 있는 기준점은 주식시장에 대한 내년에 대한 이익의 기대값이 충분히 내려와야 된다. 마진이 9.6%라는 거는 동의하기 힘들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뭐 경제부 기자 생활을 24년 전에 처음 시작했으니까 많은 위기들을 봐왔거든요. 그리고 또 진정한 반등 이 시장도 많이 봤는데 제가 매번 느끼는 게 이게 구별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뚝 떨어지면 그 정도의 한 3분의 2까지 회복을 하기도 하고 다시 또 뚝 떨어지고 3분의 2 정도 회복하고 다시 또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락장이 오고 또 진짜 상승장도 이렇게 뚝 떨어지면 이걸 막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떨어졌을 때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이제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마 특히 지난해 아마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씩 풀어보죠. 그래서 서프라이즈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초 예상치보다 잘 나오냐 안 나오냐 비율을 갖고 보는 거예요. 지표들을 쫙 모아가지고 경제 지표들을 보면 확실히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럼 중국은 연휴에 들어가죠. 근데 중국이 아마 이번 달 10월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전국 PMI가 전 50 깨질 것 같아요. 중국이. 뭐 너무나 심플해요. 요새 여러 가지로 뭐 가을 하늘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놀러 많이 가고 있지만 중국이 공장이 안 돌고 있거든요. 네. 왜요? 석탄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근데 물론 시진핑이 환경 정책을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뭔가 호주의 석탄 수입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호주하고 괜히 그렇죠. 무역 사이가 분쟁했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더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좋을 때, 소위 2000년대에는 서로의 그 글로벌 불균형이 있을 때는 중국이 디프레이션을 수출했단 말이에요. 네. 싸게 만들어 주니까 미국은 소비를 실컷 해주면서도 잉여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잉여를 갖고 투자를 또 하면서 교육이 막 늘면서 우리 같은 나라는 중간에서 굉장히 덕을 봤죠. 지금 모습은 어떻죠? 그냥 시발은 누가 먼저 잘못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누구 편 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미국을 저대로 미국 모델 가면 안 되겠다 생각 굳히는 것 같아요. 화웨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서 쟤네들 참 만만치 않아. 트럼프 때는 쉬웠어요. 트럼프는 농산물 좀만 사줘도 그냥 사실은 막 말로만 시끄러웠지 별 문제 없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정치 집단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인권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바이든이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전문가죠. 그냥 부통령도 했지만 그전 상은 중국 WTO 가입시키게 했던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그러면 죄책감도 좀 갖고 있는 것 그런 같더라고요. 것 같아요. 네. 저 정확히 보시죠. 얘기가 확실히 얘기가 편하네요. 바이든이라는 분을 좀 보면 볼수록 미국 내에서 중국 이대로 둬선 않겠다는 생각을 결정 내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둘러싸서 계속 경제적 압박을 가니까 중국은 뭘 하는 거냐면 그래? 그럼 나는 원래는 이제 자기네가 서비스 키워가지고 내수도 키우고 위안화도 강하게 하고 뭐 이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네는 이제 미국식 서비스업이 아니라 독일의 스마트 제조업을 가겠다. 말은 그럴싸한데 핵심은 우리도 이제 화해 같은 문제 안 생기고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여튼 교육은 잘 안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도 물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중국의 PPI가 높죠? 지금 9.5인가. 저 생각 10월에 10% 넘어갈 것 같거든요. 제 생각. 이런 거는 알아두십시오. 이게 보통 10월에 그런 중국의 PPI가 10%가 넘어갔을 때 그때 어떨까? 그러니까 PPI, CPI 뭐냐? PPI가 올라가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원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까 마진과 연결되겠죠. 중국도 마진을 가면 못 남길 거고 우리도 갖다 쓰는데 마진을 남길 수 있겠어요? 그만 가격 정가가 되는 기업들 찾아내야 되는데 만만치도 않고. 하여튼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지표가 PPI도 올라올 것 같고 그런 이유가 그냥 이대로 한번 버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2000년대에 소위 중국과 미국이 서로 차이말 아메리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서로 협력하는 시절에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심스럽지만 이제 중국은 디플레이션 수출하는 인플레이션 수출하는 국가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물가 상승을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되버린 거군요. 뭐냐면 물가 상승을 외부로 돌려야겠죠. 네.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사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여기 대해서는 지금 이미 중국 이거 인플레이션 수출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거든. 연준에서도 뭐 일시적으로 물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경기 지표들은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물가 지표는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게 둘이 이렇게 확 원래 이렇게 안 벌어지는데 이랬을 때는 부채가 터질 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한국은행 우리 정책당국이 부채 줄이는 과정이 뭐 짜증들 나시겠지만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인데 얼마나 이게 두렵겠어요. 이거 문제 안 되게끔 조절해야겠다. 전 세계가 다 그랬고 이제부터.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증권사 뭐 저도 몸담고 있지만 신용은 다 써요. 풀로 찼어요. 네. 저희가 알 수도 없거든요. 그거를 타사를 비교도 못 하는데 아마도 모 국회의원실에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증권사에.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네. 얼마나 좋아요. 저희는. 타사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는데 다 나와. 그거 보시면 저희가 데이터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모두 다 최대한 신용을 땡겨서 주식을 샀다 이런 뜻인 거죠? 다 땡겼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26조란 돈이 그 정도였구나 알았고요. 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주식시장이 커졌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예탁금이 얼만데 참 그게 이제 후행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시총의 1%를 넘어갔어요. 신용이. 네. 보통 한 0.7% 정도인데 그 정도만 가도 5조가 줄어야 돼요. 신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말보다는 뭐 10년 뒤를 보고 투자하시죠. 말이 유행이니까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10년 뒤라 하더라도 당장에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버티는 10년 뒤를 투자할 때는 언제 하시는 거냐면 네. GDP 대비 시총 비중이 상당히 낮을 때 네. 그때 10년을 투자하시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냥 주가 차트 놓고서 차트로 여기서 몇 프로 빠졌다. 이격도가 얼마다. 뭐 이런 저도 좋아해요. 보는데 정말 10년 투자할 거면 그때 하는 거고 지금은 상당폭을 어쩌면 제가 올해 내내 그 말에서 이 말을 좀 자주 해서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시총이 부담스러울 때는 실수를 줄여야 돼요. 네. 그게 일단 살아가는 방법이고 요즘 하나 추가하자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부채는 줄여야 됩니다. 부채를. 네. 다른 건 제가 오늘 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뭐 증권 채널을 보는데 거기에 막 야구 선수가 나와서 한 방에 말홈런을 치더라고요. 네. 돈 대출해주는 광고에 주식 대출. 한 방에 그렇게 회복되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언제 하는 거냐면 작년 코로나처럼 다 망해갈 때 그때 하면 빚을 내서 하면 돈을 버는 거지. 어떻게 이런 국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장관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더 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제가 한 2달 전에 나왔었는데 그때보다 더 하셔야 되는 시기로 갔어요. 네. 좀 더 그때보다 좀 확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러도 강해져 버렸죠. 네. 금리도 올라가죠. 거기다 기업이익은 이건 올해 내내 왜 이 기업이익이 안 꺾이지? 전망치가 주가가 안 빠지니까 안 꺾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안 꺾었는데 미국에서 꺾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나이키가 꺾었고 공무원 이슈를 갖고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꺾었고 돌아가면서 꺾고 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무슨 말이냐면 내년도 반도체 오버서플라이 감안하면
캡박스 크게 안 늘 것 같다. 이런 말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내년을 바라보고서 말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익 전망이 9.7%라는 거는 제 상식선에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이게 왜 안 내려오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해서 미국에서 네. 들썩거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반기에 한번 봤던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거 뭐 상반기에도 있었던 건데 그때도 지나갔다. 이번에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뭐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게 뭐 큰 문제겠냐. 또 이번에도 안정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좀 한 분이랑 좀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네. 결국 1.7 넘어가냐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네. 1.7을 지금 상반기 넘어가냐에 때 관한 건데 네. 전 넘어간다예요. 금리가. 왜냐면 네. 아까 이런 이슈죠. 아까 제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상품 가격이 쉽게 진정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데이터 중에 올해 굉장히 헷갈려했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배송 시간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배송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그걸 어떻게 통념적으로 해석했냐면 배송 시간이 길어져? 얼마나 주문이 밀렸으면 그랬을까 생각했었죠. 네. 근데 올해 굉장히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공급망 이슈라는 단어가 이제는 뭐 내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첫째는 경기 회복 형태가 L자형도 V자형도 아닌 K자 회복이 돼버리는 바람에 코리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네, 차이가 그렇죠. 온다는 거예요. K자.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 데다가 왜 네. 금리 얘기를 드리다 이 얘기를 갔냐면 이 공급망 이슈라는 게 이게 왜 나왔냐가 중요한데 잘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이런 거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스마트 제조업이 내가 직접 만들어 뭐 하겠다 해요. 그러니까 점점 서로 좀 부족한 걸 주고 많은 걸 나눠주고 서로 이렇게 해야 교역이 되면서 이게 공급망 이슈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각자 도생으로 정말 확실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좀 이렇게 얽혀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급격한 회복이 2년간 있었다 보니까 이 회복 이후에 상당 기간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당 기간.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위기와 다르게 굉장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위기 직후나 이전에도 보통 악재가 발생하는 이후에 경기 회복의 패턴은 일단 뭐 내구재 소비가 같이 늘고 서비스업도 같이 늘어요. 물론 내구재가 빠르지만 몇 년에 걸쳐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 기자님이 워낙 책에서 과거에도 위기 사례를 분석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발생의 경기 회복 패턴은 너무 이상해요. 내구재가 너무 빨리 올라와 버렸어요. 네. 제가 모 방송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노트북을 작년에 4개를 샀더라고요. 네. 애들별로 와이프까지 샀어요. 저도 PC를 8년 동안 쓰던 걸 바꾸고 네, 데스크탑도 그랬습니다. 바꿨고 네, 데스크탑 노트북도 4개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낭비다. 근데 그러니까 이 내구재가 엄청나게 과거에 몇 년에 있었던 내구재 소를 확 올라왔다가 확 꺾여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저번 달 미국이 잠깐만 내구재 지표 좀 반등하니까 반등했지만 여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경기 회복은 이런 내구재들을 나눠서 계속 사면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올라왔는데 그걸 한 압축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확 당겼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구재에 가장 관련된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그렇죠. 네. 한국의 IT였어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이렇게 더 살까요? 온라인을 살 건 뭐래까가 내가 그랬는데 반면에 왜 K자형 회복이냐면 전 세계가 다 서비스 업종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얼마나 회복될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런 건 있죠. 듄이라는 소설 아시죠? 네. SF. 준 영화 개봉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던 소설이라서요. 저도 그 소설 네. 좋아해요. 매니아입니다. 듀. 저도 매니아인데. 이럴 수가. 네. 원래 덕후들이 보는 덕후들이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선. 미국에서 그래 좀 대중적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우리 아들도 그걸 읽고서 꼭 읽어봐라 했더니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금 아라키스 역사 다 외국이시죠? 네. 저도 고마하시죠. 외국이시죠. 근데 네. 그런다고 해서 과거처럼 영화관이 잘 됐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좋은 것들은 좋아지는 내구재가 아닌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쪽에 수요는 좋아질 수 있겠죠. 그 경기 회복은 남아 있는데, 야 내구재 쪽으로 확 좋아지는 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구재 쪽을 해야 되는데
다만 수출 증가율이죠. 수출액 절대. 제 생각에는 수출 증가율은 9월에 데이터가 급감할 거예요. 내년 작년도 기절 감안. 문제는 수출의 절대액이 중요해요. 왜 뭐 증가율이 꺾여도 절대액은 유지돼. 이게 이제 내년도 기업이익을 좋게 보신 분들 주장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바로 반도체인 거예요. 시장을 삼성전자는 내가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파생된 여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가늠을 하는 한국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에 전자가 잠수 실적이 이미 17조 위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날은 저희 삼성전자 소액주주 모임에서 저한테 장문의 글을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장기간 우리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 왜 그런 시각을 갖고 있냐 저를 비판하시는데 좀 그런 관심 부정적 없어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판 이런 거죠. 삼성전자 왜 싫어하겠어요? 좀 증권시장 종사자인데 투자예요. 이거는 투자는 내가 뭐 10년 뒤는 알 수가 없고 렌탈을 키고서 하나하나 점검을 가면서 앞길을 밤꿀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반도체는 시크리컬적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탄다 이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공급 과잉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내년도가 상반기까지는 안 좋다는 건 다 알아요. 두 자릿수 하락이 나올 걸 보고 있어 반도체 가격이. 그럼 재고가 늘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상반기만 지나면 좋아지니까 4분기에 사자 이 논리예요.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근데 시장 그거를 하려면 반도체 가격 빠진 뒤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느 날 이제 기자분들께서 반도체 디램 가격 두 자릿수 하락 이런 기사 나올 거예요. 그때 사세요. 전자주주들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럴 때 사시면 그래도 하방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지금은 반도체 가격이 크게 빠지지도 않는 지금 시점에서 컨센서스도 이렇게 높은데 여기서 굳이 내년 70조가 넘거든요. 삼성전자가. 저희들은 54조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세상에서 컨센서스가 60조 초반까지 내려왔다. 이러면 해볼만 하겠죠. 투자는 이런 기준점의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서 뭐 남의 물리지어서 허드 비헤이버처럼 갈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삼성전자 주주라면 무슨 데이터를 보고 있어야 되냐부터 물어봐야 돼요.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실적이에요. 다시 처음 질문에 돌아가지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수출의 절대액도 확 늘 것 같지가 않은 게 자동차도 공급망 이슈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있고 반도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3분기 실적 나오고 나선 좀 반영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걸 한번 지켜보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걸 추론하는 게 바로 분석의 영역이고 투자의 영역이라 봐요. 물론 펀드 매니저분들은 포지션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어쩌면 좀 낙관 편향이 좀 있으신 게 있는데 다 똑같아요. 주식 많이 두고 계신 분들은 안 좋은 얘기면 안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가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투자를 이타적인 마음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인데 우리의 목적은 좋은 자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매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자산을 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산에 얼마를 지불하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좋은 거면 좋은 기업이면 다 된다는 논리는 한국 증시에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장기 투자자를 알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군중이 당신의 의견에 동조한다고 해서 당신이 옳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데이터와 추론이 오를 때만 당신이 오른 거예요. 데이터를 갖고 추론했는데 그걸 시장의 반증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죠. 포포의 논리에 따라서. 그럼 그 논리대로 나오면 규정이 강해지는 거고 반증되는 증거가 나오면 의견을 줄여야 되고 이걸 계속해서 시장과 교감하는 과정인데 너무 감성적으로 시장을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달리는 건데 내 돈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 믿음과 어떤 신앙으로 주식장을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우려되는 현상은 과거에도 내가 포지션을 취한 다음에 성당에 가서 기도하면 포지션을 바로 청산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오늘 좀 강한 톤을 말씀드린 건 주가에서 많이 빠진다가 아니라 최소한 레버리지가 높으신 분들은 정말 줄이셔야 돼요. 만에 하나 가능성이 좀 20%밖에 안 되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관없지만 그리고 시종이 줄어드는 과정이 상당한 노이즈는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한 시기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이 좀 산으로 바깥으로 샜네요. 네.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섹터라든가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놓치지 않고 들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2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질 거 다 반영해놨다가 부러진 거 아닌가. 네가 갖고 있는 신용이 털려야 끝나. 오늘 1.7을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는 성장이 정말 확실한 것들에 더 몰릴 거예요. 생각보다 그게 대형주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Round 1, fight.